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태광 교수님께서 아주 그 넓은 시야에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그 세계 철학사를 공부한다 해도 언제나 서구 중심의 그 세계 철학사 그게만 언제나 그 매몰돼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고대 철학의 세 전통 중에 우리는 비잔티움 전통하고 라틴 전통만 알고 있는 거고 그 아랍 전통이 어떻게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 서로 교류되고 또 기여했는가는 거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온 대로 좀 토론을 통해서 또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 보고 또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헤르메스 이야기를 오늘 안 했어요. 네. 조금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과 헤르메스의 그 관계가 지금 뭐 그 마틴 버날의 블랙 에신즈까지 지금 뭐 대논쟁이 지금 뭐 굽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늘 또 이제 그 아비첸냐의 강력한 또 이 그 반대자였던 그 먼저 살았기 때문에 반대자는 아닌데 이제 다른 대립적 입장에 있었던 이제 알라치 이제 라체스는 이제 좀 더 헤르메스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헤르메스적 전통에서 이 이슬람 지금 오늘 쭉 말씀하신 이슬람 철학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지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말씀드린 헤르메스주의는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하고 함께 나왔던 그 당시의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조류 중에 하나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 알카찰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알카찰리 같은 경우도 종교적 신, 그러니까 이슬람 신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철학의 비일관성 지리멸리라고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아예 그냥 철학이란 필요 없고 헤르메스주의처럼 이제 그냥 영성으로 가자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신비주의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알가찰리도 역시 저는 논증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 이슬람 신을 논증하려고 그랬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신플라톤주의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슬람의 전통이란 그러니까 이슬람 철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제 헤르메스주의는 기독교적 전통으로 흡수가 많이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 때 이게 부활돼 나오고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게 대해서 연구는 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 당시 르네상스가 어떤 시대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게 새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학문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가진 로직을 가진 게 등장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과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과학적 방법이 저는 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전까지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말로 퉁치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독일어로 좀 피션 샤프터로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체계적 연구 그리고 그 연구물의 축적 그래서 학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학은 이제 그게 아니죠. 자연의 사물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화하는 방법이 좀 등장했다 봐요. 그게 이제 아비첸나의 의술을 끝장내는 한국 같으면 이제 한의학이 끝나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사유의 패러다임이 들어오게 되는 게 저는 17세기였다고 봅니다. 그게 과학혁명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과학혁명이 아니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정찬 선생님 어느 편에 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과학혁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혁명이 있었고 그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패러다임을 일단 바꿨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철학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게 이제 과거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죠. 과거에 뭐 전인적 인문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교양교육이잖아요, 그죠? 자연과학, 의학 뭐 이런 것, 이 인간학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패러다임을 종결시킨 게 과학혁명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17세기입니다.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이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탄압을 받으면서 물론 코페르니쿠스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이야기를 안 했죠. 안 하고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이게 신학적 정의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무신론이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가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유럽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알가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신을 그렇게 증명해 버리면, 그죠? 이 세상이 무화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알가찰리는 아비체나를 비판하고 아베로스와 반대의 편에 서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알가찰리는 자기가 신앙을 옹호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바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의학이 왜 그럼 의술이 왜 중요했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의술은 뭐 나중에 지금 우리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자연 철학자거든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사물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에 출발하는 그 원자론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알가찰리가 내세웠다는 건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이야기, 심지어 철학자도 평등하다는 이야기. 저는 철학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건 도그마티즘, 철학 자체가 도그마티즘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저는 알가찰리가 던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이 철학적인 어떤 지위가 사실은 과학이 출면하면서, 과학적 그 방법론이 출면하면서 사실 붕괴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아비첸나 사상이 득세했으면 자연과학이 서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그 꽃을 폈을 것이고,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오스트리아 빈 성경을 공개했을 때 이건 그 누구예요? 닐 퍼구슨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 길이가 짧아서 오스만 터키의 패배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데, 만일에 아비첸나가 이제 사상이 뿌리를 내렸으면 오스만 터키 이겼을 것인지, 이 질문 하나 하고요. 아베로스의 추방이 안 이루어졌고 이제 칼리프가 그때 아베로스를 옹호하면서 그 신자들을 탄압했더라면 또 뭐 다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가 극심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 없을 수도 있고,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두 종교가 아주 사이좋게 발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신을 모시고 있고 똑같은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대화를 하면 되죠. 예수 해석하기 생기지 말라는 법이 뭐 있겠어요. 지금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는 사실 아랍에서 간 게 아니고 중국에서 갔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아랍만 이제 서양에다가 문명을 갖다 준 게 아니고 유럽은 사실 문명을 갖다 준 거예요. 동양에 있는 문명을 갖다 준 두 세력이 아랍 세력과, 아랍은 철학을 갖다 줬고 저 포나 이런 그 물질적인 것들은 걔들이 갖다 줬죠. 저기 몽골인이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 문명이 또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그 초원 문명, 그게 실크로드 문명이고, 그거는 중국에 있던 게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포를 나중에 이제 중국에다 들이댄 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거기 있어요. 중국 사람들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중국의 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는, 이 새끼들은 말이야, 줬더면 좋은 거 줬더면 저거 우리한테 와가지고 칼겨는 놈이라. 진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뭐 인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면서 이렇게 통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쓰는 과학은 서양 근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뭐 중세 아랍 이런 데 과학적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한의학도 그렇고요. 그것을 과학이라고 보기는 좀 못하지 않은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동양 사상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신과학 운동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혀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합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17세기 이후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서양이라는 문명이 독립돼 나온다는 거죠. 그 이전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브레이크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말씀 실험이죠. 그러니까 가설, 그리고 실험, 관찰, 결과, 이 과학적 방법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철학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 전엔 철학이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 철학이 그래서 제가 과학이라는 말 쓰진 않았던 것 같고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열심히 우주의 진리를 생각해가지고 아주 학적 체계를 세울 수는 있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하지만 그거는 과학적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17세기 이후에 정립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를 깨는 역사에서 글로벌 히스토리. 네, 선생님은 정말 글로벌 히스토리의 관점으로 이슬람 철학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 관점에서 유럽 중심주의를 깨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간,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 공간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그다음에 시간, 고대, 중세, 근대라는 것 자체가 서구 중심적이다. 이 시간과 공간 자체를 이 서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해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융합됐고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은 동양 이른바 서양 근대를 여는데 허브 역할 아니면 뭔가 이게 호수 역할을 한 거다. 고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글로벌 히스토리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고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시사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선생님 문제의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슬람 니끌 근본주의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좀 건드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성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좀 답을 듣고 싶은데요. 그 왜 이슬람에서는 종교 개혁이 안 일어났는가?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 종교가 훨씬 기독교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은 요소도 있습니다. 잘 쿠란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열등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도 진보적이라고 믿는 그런 이슬람이 근본주의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 저는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기독교도 사실 철학을 탄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스티누스입니다. 저스티누스 시대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철학을 추방했습니다. 그때 추방했고 알렉산드로스에 있는 이 신플라톤주의 학파를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게 바로 로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그걸 이슬람의 탓을 하시면 안 되고 종교의 탓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가 도그마티즘에 빠지면 다 그렇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종교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기독교는 왜 기독교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건 중동 종교예요.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근데 왜 그러면 서구는 안 갔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그쪽으로 안 가는? 제가 이제 그게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이 결합을 하고 그 과학이 또 과학혁명이 발생하는 토대를 닦은 게 철학이었어요. 저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문화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을 서구는 용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철학자들의 집단을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철학을 용인하는 그런 논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 합리주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시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랍 전통에서의 철학을 아마 합리주의적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13세기 이제 아벨로에스의 추방으로 이스라엘은 철학보다 이제 신앙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이슬람의 합리주의는 끝나는 건지. 당연히 저는 신플라톤주의를 유럽에 전해준 게 저는 아랍 그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자체를 전해줬다는 거죠. 그거 이제 아베체나가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로 불린 거는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였다기보다는 그 아비체나는 저는 특별한 주의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집대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져와서 아비체나는 알파라비는 집대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사람, 주석을 단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다가. 그리고 그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관점에 그 주석을 단 관점이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을 달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통합을 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를 잇는 대단히 훌륭한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했던 거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뭐 이렇게 전파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그게 주석을 단 사람이죠. 그래서 아비체나에 오면 이제 이게 이제 의학이라든가 이렇게 집대성되고 하나의 독자적인 제가 말씀드린 용어로 이제 창출된다는 것이고 그 용어가 상당 부분 유럽 철학의 용어로 유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와 사실은 아람어가 아랍어의 그렇죠. 어원일 거예요. 네. 그럼 두 개 다가 산스크리트어가 또 어원일 네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거 너무 아랍어 그러니까 아랍어가 전 아랍 세계를 뭐 다 어적인 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호메트는 사우디 출신이고 이 철학자들 뭐 아베로스하고 마이모니데스 빼고는 다 페르시아 출신들이에요. 이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다 과학이나 철학, 또 여기 이제 수학이 하나 빠졌어요. 알카르즘이라고 알지브라의 원조가 있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사라진 제국에 번성하면서 이런 과학자, 의학자, 철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라진 제국이 번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라진 제국 망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기원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한테 지는 바람에 이제 멸망했고 마찬가지로 로마가 멸망할 즈음에 이 사라진 제국이 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아와 이란, 페르시아와는 항시 적대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적대였는데 문화적으로 이제 언어라는 것은 교류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자연 철학이 아마 무신론으로 아마 기결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 철학 유신론이라고 했을 때는 일신론, 이제 다신론, 범신론을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자연 철학자들도 이제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넓은 의미에서 유신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유물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또 무신론적인 그런 것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자연 철학은 그냥 무신론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조금은 일방적이라서 그 부분. 네. 그렇게 해서 소피스트들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게 유물론적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 이제 맡기게 되는 거고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신론과 대립하는 거죠.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주요한 사상가들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중에 아베로에스라는 그 철학자가 이제 추방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계기가 돼서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좀 이 말은 쉽게 재미있게 말씀드린다. 이 이슬람 세계를 우찌할꼬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그 철학적 전통이 이슬람 문명에서 이제 이렇게 배제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슬람 그 문명 내에서도 그걸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근 700~800년 동안에 아무런 종교적 전통 아니 물론 우세 여부는 따질 수 있겠지만은 철학적 전통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동의할 건지 좀 의문이 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철학적 전통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걸 그리스 철학에 기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석학을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학을 포기한 거고 그래서 지금도 철학자는 있으면 신학자는 있죠. 그 신학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책을 내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적 용어로 이제 설명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